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균에 의한 발병 기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장 세균에 의한 발병 기전은 세균의 숙주 침입 경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균의 독소 중에 AB 독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 AB 독소의 종류와 작용 기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내독소와 외독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숙주 면역 반응이 있는데 이거를 세균이 어떻게 회피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 수업 끝나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오염, 그다음에 정착, 병원성, 동력, 그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발병 기전, 패소제네시스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이 발병이 뭐냐 하면 어, 세균이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면서 우리 신체가 스스로 또는 남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발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그런데 그 과정은 일단 세균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몸 어디엔가 달라붙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붙은 다음에 세균의 수가 늘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 정착, 콜로나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일정 수가 되고 난 다음에 숙주의 조직 내로 침입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인베이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세균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해 효소를 생산하거나 뭐 독소를 생산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 이유는 그 분해 효소가 주위 조직들을 녹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영양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면 숙주세포의 면역 반응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세균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증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숙주의 면역 반응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 같은 것들을 생산하거든요. 그게 또 우리 몸에서는 병이 일어나는 이유가 돼요. 그런 상황들이 쭉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조금 과다하거나 이럴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우리한테서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감염이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숙주세포 내에서 살아서 증식하는 상태, 그거를 감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의 발병 기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동력, virul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세균이 그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동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감염, infe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감염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세균이 숙주 내에서 살아있는 상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나왔던 단어 중에 정착, colonization. 우리가 저번 시간에 콜로니 집락이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착은 어떤 병원성 있는 세균이 특정 장소에 들러붙어서 자라고 있는 상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정착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균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증식하더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증상 감염, asymptomatic infection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증상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현성 감염, apparent infection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세균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동력, virulence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 동력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독성 인자, virulence factor 이런 말들을 써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 감염의 단계가 일단 침입하고 정착하고 증식하고 뭐 이런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숙지내로 침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요,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피부가 몸 조직을 쭉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힌 공간 같지만 이렇게 모식도로 보면은 우리 몸은 커다란 원통 파이프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고 또는 호흡기로 뭔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항문을 통해서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피부로 안팎이 다 둘러싸여져 있고 그 안에 근육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배엽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요 피부, 점막 이런 것들은 외배엽, 또 신경도 외배엽이지만 이렇게 근육하고 뼈는 요 피부에 둘러싸여 가지고 바깥쪽에 노출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중배엽 이런 말을 쓰죠. 세균들이 일단 병을 일으키려면 몸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몸속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우리가 portal of entry, 침입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대표적인 portal of entry에는 피부가 있고 일단 피부 상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죠.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숨 쉴 때 코, 호흡기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막들 있잖아요. 눈이나 귀의 점막. 그다음에 어 비인성식기계는 사실은 그 노출돼 있진 않지만 균이 요도라는 거를 타고 거꾸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인성식기관으로도 균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항문을 통해서도 균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런 데를 우리가 침입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세균이 침입구에 존재하는 상피세포, 그다음에 점막 이런 것들을 뚫고 들어와야 되고 또 상피세포와 점막에는 미생물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또 죽이는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극복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만들고 있는 물리화학적 장벽 이거를 완전히 깨트리고 침입해야 감염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세균을 그 침입하는 장소 또는 방법에 따라서 나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음식으로 먹어서 섭취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호흡기로 흡입해서 그다음에 피부 상처를 통해서 그다음에 벌레한테 물려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균들이에요. 그래서 섭취를 통해서 병을 일으키는 건 보통 무슨 장내세균 같은 것들이 여기 있을 거고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마이코박테리움 그럼 결핵균 그다음에 미코플라즈마 그다음에 레지오넬라 이런 균들이 많이 있고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균 중에 클로스트리움 테타니 이렇게 해서 파상풍 일으키는 균이 있고 그다음에 피부에 정상적으로 있는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오스 이거 황색 포도알균이거든요. 그다음에 쇼도모나스 농농균 이런 균들은 정상적으로는 몸속으로 침입을 못 하는데 혹시 뭐 주사바늘 같은 걸로 외상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부 동물들은 절적 동물 또는 절지 동물이라고 하는 벌레한테 물리면 그 상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론 가면 배워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입을 일단 해야 그 다음에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부착, 정착, 침입이에요. 부착, adhesion 이런 말을 쓰는데 세균이 우리 몸에 들러붙는데 그냥 무작정 들러붙는 게 아니고요. 특정 물질들을 이용해서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갖고 들러붙느냐 그 들러붙는 데 작용하는 물질을 우리가 집합적으로 adhesin, 부착소 이런 말을 쓰는데 세균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대장균하고 그다음에 임질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성병인데 임균 이런 거는 섬모라는 게 있고요. 그 섬모 끝이 우리 몸의 점막이나 이런 데 들러붙어서 부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패스트균 또는 백일의균 같은 것들은 그 섬모가 아니라 그 세포벽 쪽에 부착소 단백이라는 단백이 있어요. 단백질.
그 단백질을 가지고 들러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게네스, 그래서 사슬알균인데 환홍 사슬알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테이코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균이 들어와서 달라붙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균을 쭉 연구해 보다 보면 다양한 부착 기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가지고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는 미생물이 이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부착소, 어데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부착소가 들러붙을 때 또 그걸 받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몸 속에. 그걸 우리가 수용체, 리셉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황색 포도알균,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오스 같은 경우는 부착소로서 또 테이코산, 리포테이코이게 들어가는 지질테이코산을 이용하는데, 수용체는 지금 밝혀진 건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룹 A, 뭐 스트랩토코쿠스라고 하는 A군 사슬알균, 이건 LTAM이라는 단백을 복합제를 이용해서 들러붙는데 피브로렉틴이라는 섬유결합소와 결합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식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에 들러붙으면 이제 정착 하게 되죠. 일단 붙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는 걸 정착이라고 그랬어요. 콜로나이제이션. 그래서 필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이 아까 부착소와 그다음에 그 수용체와 결합한 다음에 막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끼리 덩어리를 지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근막,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정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이와 잇몸 사이에 있는 치태, 덴탈 플라워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위장관에 있는 세균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균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위장관 점막인데 거기서 균들이 이렇게 덩어리를 져서 균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상태로 존재하는 세균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른 시간에 배웠겠지만 정상균무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균막을 형성해서 살고 있으면서 상호작용을 해요, 우리 몸이랑. 그리고 때로는 우리한테 이롭게 작용하기도 하고, 이런 작용이죠. 여기까지만으로는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균이 우리 몸의 조직 내로 침입할 수도 있고 침입하지 않고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침입할 때는 그걸 인베이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직접 세포 조직을 깨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몸에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외부의 물질들을 내부로 받아들이는 기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몸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 내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조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침투 단백 인베이진이라는 걸 생산해서 침습적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시겔라, 살모넬라, 여시니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장내 세균과에 속하는 것들이고, 시겔라 세균 이질을 일으키는 균이고요. 살모넬라균은 뭐 장티푸스균 같은 게 여기 들어가게 되고, 여시니아에는 패스트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균이 들어올 때 우리 몸에 어떤 특정 기전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들, 또 피부 세포나 아니면 장점막 세포 같은 것들은 다양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 수용체 중에 일부는 외부의 유용한 영양 물질들을 흡수하는 데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세균이 그런 기전들을 이용해요. 본래 이 영양 물질들을 우리 피부가 어떤 점막 세포가 인식을 하면 자동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세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특정 물질들을 생산해서 우리 몸이 착각을 일으켜서 어, 먹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침입을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게 소리가 왜 안 나지? 예, 이거는 살모넬라가 뭐 들어오는 그 기전에 대한 내용인데 부착하는 물질하고 그다음에 수용체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질병이 생길 수 있겠죠. 있는데 그 외에도 세균이 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어 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성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이 이렇게 침입을 하는 과정 중에 조직이 파괴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세균이 생산하는 여러 물질들 때문에 조직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물질들을 이용해 가지고 대사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물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물질들을 녹이는 효소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사 과정 중에 노폐물들, 대사 산물들이 생기는데 그게 조직을 파괴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난 건데 소화효소에 의해서 세균이 생산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조직이 녹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해 효소에 뭐가 있냐면 포스폴리파즈 C, 그다음에 콜라겐아제, 그다음에 알유로니다제, 그다음에 피브리놀라이신, 리파제, 그다음에 스트랩톨라이신, 스트랩토키나제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포스폴리파제 그다음에 이거는 인지질 녹이는 효소, 콜라겐아제는 콜라겐을 녹이는 효소, 하이알유로니다제는 우리 결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하이알유로닉 애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분해하는 효소. 피브리놀라이신은 우리 피 굳는 성분이 피브린이잖아요. 그거를 녹이는 거. 리파제 지방을 녹이는 거. 스텝톨라이신, 스트랩토카이나제 이런 것들은 세균들이 생산하는 물질인데 이게 굳은 피를 녹이는 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직을 분해시키게 되고 조직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죠. 세균마다 이런 효소를 생산하는 종류가 다 달라서 또 어떤 효소를 생산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세균 동정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병을 일으키는 기전 중에 독소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소, 톡신을 독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세균에 따라서 다양한 독소를 생산합니다. 생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디프테리아 톡신 이런 것들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게 조직에 작용해서 직접적인 손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독소들이 특징적인 질병의 양상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디프테리아 독소가 있는데 이게 디프테리아는 균 이름이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에라는 균이 생산하는 독소를 디프테리아 독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상풍 이거는 클로스트림 테타니라고 불리는 세균 파상풍균인데 생산하는 독소가 파상풍이라는 병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비브리오 콜레라고 하는 콜레라균이 생산하는 독소가 콜레라라는 병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독소 자체가 병을 일으키죠. 근데 이거는 그 독소에 대한 항체, 항독소라고 불리죠. 이걸 생산하게 만드는 작용이 백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중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을 많이 만들고 있죠. 세균 독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독소와 내독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독소는 세균이 생산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왜 배출하겠어요? 자기가 증식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세포질을 파괴하거나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자기가 한테 필요한 유용한
자원을 획득하거나 뭐 면역 기능을 억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몸 바깥으로 능동적으로 분비하는 게 외독소. 우리가 보통 독소라고 부를 때는 외독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엑소톡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gram 음성균 세포벽의 구성 성분이죠. 아우터 멤브레인에 있는 리포폴리사카라이드 LPS처럼 균이 죽어야만 바깥으로 나오는데 독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걸 우리가 내독소, 몸 안에 붙어 있다고 내독소라고 부르죠. 엔도톡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외독소는 굉장히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독소는 그람음성균 세포벽 구성 성분으로서 일정한 비슷한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LPS, 리포폴리사클라이드가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람음성균의 지질 다당질이고 그다음에 리피드 A라고 하는 내독소 활성을 가진 부분과 그다음에 폴리사클라이드라고 해서 항원성을 갖고 있는 물질로 나뉜다. 그리고 내독소는 큰 포식 세포라고 불리는 마크로파지 또는 대식 세포, 그다음 B 세포 이런 데랑 결합을 합니다. 여기 그림 보면 여기 M 이렇게 있는 M 파이 여기 마크로파지예요. 그다음에 비만 세포, 그다음에 폴리모르폰 뉴클레오셀, T셀 뭐 이런 여러 가지 세포와 결합하여서 LPS가 여러 가지 작용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중간 대사에 인터루킨 1이라고 하는 물질, 그다음에 TNF 알파라고 하는 물질, 인터루킨 6라고 하는 물질,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 볼까요? 여기 보면 인터페론 감마, IgE 여러 가지 이제 인터페론, 그다음에 인터루킨 1 이런 물질들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생산과 분비를 자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B 세포도 뭐 분열 정식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작용들을 하죠. 그래서 내독소가 혈액 내에 너무 많이 있으면 폐혈증, sepsis가 일어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고 저혈압으로 쇼크에 빠지기도 되고 그다음에 disseminated intravascular 뭐 coagulopathy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LPS 때문에 과도하게 피 굳게 하는 성분들이 굳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그만 혈관들이 막히게 되고 거꾸로 피를 굳게 하는 성분들이 과도하게 소모돼서 이제 더 이상 피가 어, 혈관 내에 있지 못하고 몸 바깥으로 새나가요. 그럼 붓죠.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는 상황에 그런 식으로 붓게 되면 혈관 내에 피가 모자라. 그래서 그 저혈압이 되고 쇼크에 빠지고 이러한 현상들, 폐혈증, 쇼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돼서 사람이 잘못하면 죽게도 됩니다. 그래서 내독소가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내독소의 또 생리적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식세포 같은 세포가 탐식하게 되면 인터루킨 1, TNF 알파 이런 물질들을 내는데 이게 혈관을 타고 추신경계에 있는 하이포탈라무스에 있는 발열 중추로 가요. 피추이터리 그랜드에 있는 거. 그래서 열을 내게 되는데 열이 나는 자체는 면역 반응의 일부예요. 과도하게 열이 나게 되면은 우리 몸의 기능이 마비되고 효소 체계가 잘못 작동하게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독소는 세균이 능동적으로 생산하는 하여 외부로 분비하는 독소를 외독소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주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또는 작용하는 부위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세포 표면에 작용하는 독소 중에 슈퍼안티젠 초항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포 표면 내 분자를 절단하는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AB 독소라는 게 있어요. AB 독소. 그 다음에 세포 내 표적을 갖는 독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기능으로 보면 단백 합성을 억제하거나 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몸속에 여러 가지 물질을 수송하는 조그만 주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소포성 무역, 뭐 베지큘러 트래피킹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거를 차단하면 생산된 물질이 바깥으로 못 나가거나
노폐물이 바깥으로 못 나가거나 아니면 내부로 함입한 영양물질들이 제대로 제 위치로 못 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몸에 기능 장애가 생기겠죠. 그런 일을 일으키는 독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서 세포를 파괴시키는 뭐 그런 독소들. 그다음에 이제 세균에서 세포질내로 능동적으로 주입이 돼서 특정 작용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독소. 다양한 독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각 세균마다 다른 작용을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형태의 독소가 A, B 독소라는 독소가 있어요. 이거는 왜 A, B라고 이름이 붙었냐면 두 도메인, 두 도메인이 독소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A 도메인과 B 도메인 또는 A 서브 유닛과 B 서브 유닛이 모여서 독소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AB 독소. 그래서 우리 영어로 액션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B 바인딩 그러면 이제 뭐 결합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AB 독소가 그런 식으로 이미 붙은 건 아닌데 그렇게 외워두면 쉬워요. A 서브 유닛은 보통 무슨 숙주세포에 들러붙어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B 서브 유닛은 보통 뭐 세포 그 독소 수용체에 바인딩 하는데 어떤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A 포션은 독성을 발휘하고 B 포션은 세포 부착에 관여하게 됩니다. 아까 나왔던 콜레라 독소, 파상풍 독소, 디프테리아 독소, 그 다음에 보툴리눔 식중독 일으키는 독소, 이런 독소들이 다 AB 독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독소 중에는 뭐 디프테리아 독소, 시길라가 생산하는 독소 중에 하나인 시가 독소, 그 다음에 농농균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자라고 하는 균인데 그 균이 생산하는 슈도모나스 엑소톡신, 우리가 이걸 엑소 A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AB 독소인데 단백 합성을 억제하더라. 그 다음에 신호 전달 체계에 작용하는 독소들이 또 AB 독소 중에 있는데 그게 콜레라 독소, 백일의 독소. 콜레라 독소는요 장점막에 달라붙어서 설사를 일으키게 하는 독소고요. 백일의 독소는 우리가 100일 동안 기침한다고 백일에 이렇게 불리는데 점막에 작용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소포성 무역에 영향을 주는 독소에는 파상풍 독소, 보툴리누스 독소 등의 신경 독소가 있는데 이게 신경 연접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신경을 과분급시켜서 너무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구멍 뚫는 독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이제 용혈소, 헤몰라이신이라는 게 있는데 적혈구를 파괴하는 독소네요. 이런 독소들이 작용하면 적혈구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질로 주입되는 또 독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 표긴 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세균 독소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과 함께 자료를 같이 올릴 건데 거기를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 여기 타입의 AB 독소 이렇게 타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형태의 독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membrane disrupting 또는 스프란티신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형태의 독소인데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시가 독소, 뭐 대장균의 LT1, 뭐 그다음에 백일의 독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유니트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 보통 B 유닛을 통해서 부착해서 들어오고 A 유니트가 유리된 다음에 그 A 유니트가 어떤 특성 작용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들이.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디프테리 독소는 A 유니트와 B 유니트로 되는데 B가 들러붙고 A가 들어온 다음에 일롱게이션 팩터 2라고는 리보솜에서 메신저 RNA가 이렇게 끼고 나면 트랜스파 RNA가 아미노산 하나씩을 물고 들어가 가지고 펩타이드를 만들잖아요. 그때 일롱게이션 팩터 2라는 것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 들러붙어서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디프테리아 때문에 단백질 합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포가 죽죠. 그래서 이 디프테리 독소가 흡수가 되면 뭐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신성으로 기능 장애가 와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병을 일으켰었는데 지금은 백신이 개발돼서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굉장히 위중한 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상풍에 대한 설명인데, 파상풍은 우리 몸속에 침입할 때 이제 아포 형태로 침입해요. 아포 배웠죠. 우리가 생육 상태가 안 좋을 때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거 아포. 이 아포 상태로 들어와서 발아 해서 영향 되면서 독소를 생산하거든요. 그 독소가 신경연집에 들러붙어서 들러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이니비토린 뉴런하고 그 다음에 스티뮬레이터린 뉴런이 있는데, 이 억제성 뉴런의 분극을 억제해서 운동신경이 과분극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독소에 달라붙으면 독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근육이 수축 운동을 하면서 ATP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다 사용하다 죽게 되는데 호흡근 마비가 와요. 그럼 숨 못 쉬어서 죽겠죠.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게 파상풍입니다. 죽을 때까지 떨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콜레라 독소인데, 콜레라 독소는 여기 보면 B 유니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A 유니트가 하나 있는 복합 구조인데 B 유니트로 들러붙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A 유니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결과적으로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라제 활성화시켜가지고 장 점막에서 능동적으로 물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뿜어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다량의 수양성 설사, 워터리 다이아레아라고 그러는데요. 워터리 다이아레아,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게 돼서 이제 탈수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되어 죽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와요. 이런 다양한 독소 기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표면에 작용하는 것 중에서 슈퍼 안티젠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초항원. 이거는 면역학을 배워야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면역세포 중에 T 림프구라는 게 있고요. 이게 모든 면역 반응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요. 이 T 림프구는 T 림프 수용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물질들을 인식을 해서 활성화된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 반응들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T 림프구 수용체가 항원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냐면, 항원 제시세포라는 세포가 MHC 분자라는 분자와 함께 제시한 항원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T 림프 수용체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MHC 분자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사이에 항원이 이렇게 끼어 있고요. 그걸 인식하는데, 초항원은 어떤 일을 벌리냐면 이 T 림프 수용체하고 MHC 분자를 그냥 연결시키는, 무작위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항원 제시 세포가요, MHC 분자와 함께 항원을 이렇게 보여줄 때 이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T 림프 수용체를 가진 CD4 T 림프구만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초항원이 있으면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T 림프구를 활성화시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면역 반응은 특이성이라는 거에 바탕을 두고 일어나야 되는데, 초항원은 비특이적으로 이걸 자극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루킨-1, TNF-알파를 대량 생산하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폐혈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의 대표적인 게 톡식 쇼크 신드롬입니다. 톡식 쇼크 신드롬. 이 이유는 톡식 쇼크 신드롬 톡신 1, TSST1이라고 하는 물질이 대량 생산되어서 생기는 상황이었고요. 이게 이제 독성 쇼크를 유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일으키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황색포도알균이 생산하는 장내 독소, 스타필로코컬 엔테로톡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수파안티젠으로 작용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열성 사슬알균 외독소,
스트랩토코칼 파이오제닉 엑스톡신 SPE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도 이런 작용들을 해요. 이 독소 충격 증후군 톡식 샥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원 제시 세포가 있고 T 세포가 있는데 그거를 슈퍼 안티젠이 크로스 링킹을 시켜서 비트 기직으로 T 세포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도록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임상 가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외독소와 내독소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 여러분 이거 꼭 보십시오. 보시면 차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독소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백신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독소가 보통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을 포르말린으로 처리를 하면 독소가 형태는 유지가 되는데 독소의 그 성질, 병원성은 잃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톡소이드 이렇게 톡소이드 배웠죠? 어떤 영어 단어에 OID가 붙으면 비슷한데 가짜다. 휴머노이드, 오보이드 뭐 이런 말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짜 독소란 뜻이에요. 왜 가짜 독소냐면 형태는 독소랑 유사해서 면역계가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는 독성은 없어. 사람 몸속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항체가 만들어져. 그렇게 만들어진 독소를 우리가 항독소, 안티톡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사하면 또는 면역하면 우리가 독소에 의한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프테리아 독소, 파상풍 독소에 대한 백신도 만들어져 있고 톡소이드로 그 다음에 사람 몸에 그런 톡소이드로 고도 면역시켜 가지고 뽑은 항체, 항독소도 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예방 접종을 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미처 여유가 없어서 예방 접종을 할 수 없을 때는 항독소를 대신 몸속에 넣어주면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을 하냐면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파상풍이 걸릴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항독소인 항체를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B형 간염인데 애는 아직 B형 감염이 안 걸렸는데 출산하면서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항독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개한테 물렸는데 아직 광견병 발병은 안 했는데 광견병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럼 항독소를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 항독소가 혹시도 있을지 모를 독소랑 결합, 중화시켜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속에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면역 반응이 과도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면역 발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T세포에 의해서 유가종이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또는 잘못된 면역 반응으로 자가 면역 반응이 생긴다거나 또는 면역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게 과도한 부작용으로서 우리가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가 결합하는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적당히 일어나야지 괜찮은데 과도하게 만들어진 항원 항체, 복합체, 항원과 항체가 결합한 걸 우리가 항원 항체 복합체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해서 폐에 이렇게 침착되거나 아니면 신장에 침착되면 또 이상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이상 상태에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rheumatic fever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면역 반응이 잘못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면 세균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데 그 항체가 우리 심내막을 잘못 알고 세균이네 이러고 잘못 공격해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게 류마틱 피버입니다. 교차 반응에서 생기는 잘못된 면역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슬알균 감염되고 난 다음에 항체가 생기거든요. 그 항체가 이제 사슬알균이 들어왔을 때 항원항체 복합체를 만들고 그게 신장에 껴요. 그래가지고 신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사슬알균 감염 후 사구체 신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균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병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착하고 그다음에 독소도 생산하고 뭐 증식해야 되겠지만 숙주 면역 반응을 피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면역 반응에 대한 회피 기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과정 중에 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회피 방법을 보면 우리가 탐식 작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탐식을 못하도록 하거나 탐식해도 죽지 않는 그런 게 있고, 아직 안 배웠을 것 같은데 면역 반응 중에 보채, 그다음에 항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불활성화시켜서 피해가는 방법. 또는 아예 그냥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면 숙주 면역 세포로부터 격리되잖아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요. 뭐 그런 기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따라 가지고 균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탐식된 다음에 녹지 않게 하는 균, 레지오넬라균, 계렉균, 클라미디아균. 그 다음에 어, 이제 용해소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서 효소에 노출되어도 효소 자체에 뭐 저항성 있는 균, 살모넬라, 콕시엘라, 에럴리히, 그다음에 나병 일으킨 나균, 레시마니아 이런 균, 그다음에 세포질 내로 아주 침투에 들어와서 사는 리스테리아균, 프라이셀라, 리케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각각 우리가 세균 배울 때 우리 이 과목에서도 간단하게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가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주세포의 면역 반응 회피기 전에 이제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현막이 있으면 탐식된 다음에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불량하다고 얘기하는 좀 그렇긴 하네요. 다당질로 구성된 항원이고요. 그 다음에 세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균 세포에서 성장하는 균 중에 뭐 계렉균, 프란시셀라, 브루셀라, 클라미디아, 리케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채와 항체를 불활성화시키는 균 중에서는 어, 스타필로코스 오레우스가 생산한 프로테인 A,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황색 포달균의 숙주 면역 해피 기능을 예로 좀 들면 프로테인 A라는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항체를 자기 표면에 들러붙여 버려요. 코팅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항체가 본래 들러붙을 때 항체가 안티젠 바인딩 포션이 있고 그 다음에 FC 포션이라는 게 있는데, 안티젠 바인딩 포션이라는 게 항원과 결합해야지 작용이 나타나는데, 이 프로테인 A라는 물질은 FC 포션을 자기 몸에 들러붙게 해서 항체 작용을, 중화 작용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고약한 일들을 합니다. 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푸달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예, 그 내용이 좀 더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티리아균은 숙주세포 내로 들어오면 특수한 물질을 내서 깨요. 깨고 난 다음에 세포질로 도망가서 거기서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특수한 물질을 내서 자기 등 뒤에 엑손 필라멘트를 만들게 하고 자기를 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 엑손 필라멘트 에 밀려서 쭉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다른 세포 내로 들어가서 또 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세포 바깥으로 안 나와도 세균이 충분히 자기 세포 내에서 세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항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테리아균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제거되려면 세포성 면역이 작동해야 리스테리아균은 제거가 됩니다.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거는 이제 리스테리아균이 세포 속에서 움직이는 건데 자기가 무슨 플라겔라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등 뒤에 엑선 필라멘트를 합성하게 하고 합성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작용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줘요. 요 밑에 QR코드 보이죠? 그 QR코드 찍으면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균에 의한 발병 기전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숙주 침입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AB 독소가 뭔지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내독사와 외독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균의 면역 반응 회피 기전이 사실 이거보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표로 정리된 것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강론에 가서 조금씩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 외에 오염, 정착, 병원성 동력, 인수광통 감염병은 사람과 동물에서 다 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주노시스, 인수공통 감염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잘 정리해 두도록 하십시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